전하께서 3번이나 오셨는데 왜 만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왕이 오는 것과 내가 나가는 것은 다른 일이오.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거지를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은 정말로 거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씩이나.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이기에 천하의 왕이 무릎을 꺾었던 것일까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한 권의 병서가 있었으니 저자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책 한 장을 손에 쥔 채 죽은 자가 수백이었습니다. 그 책략의 끝에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작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거지가 되는 것이 그의 속죄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어느 지역에서 받으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은 대체 왜 하필 저작거리에 저 거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시작은 죽은 스승이 남긴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제17대 왕 이준혁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편전한 왕은 오늘도 상소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영의정 조판술이 올린 상소만 해도 12장이었고 그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전하의 뜻은 옳으나 때가 아직 이릅니다. 전하의 뜻은 옳으나 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왕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상소 더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이 틀렸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스승 영재 대감의 유품궤를 열었습니다. 스승은 3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어 마지막 말도 전하지 못했다 하였는데 유품궤 맨 밑바닥에 봉인된 서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인을 뜯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석자오달수. 그 아래 스승의 가늘어진 필체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막히거든 저작거리 종로 아래를 찾으시오. 그뿐이요. 다음 날 새벽 왕은 내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위 무관 둘만 데리고 국문을 나섰습니다. 신하들 몰래 저작거리로 향하는 왕 그 모습을 편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조판술이었습니다. 조판술은 미동도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옆에 선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판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종로 아래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 목청이 하늘을 찌르고 떡 파는 안악의 손이 바빴습니다. 왕은 그 복잡한 인파 속을 헤집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지라 하였으니 누추한 행색의 노인을 찾으면 될 터인데 종로 아래에는 그런 이가 5도 10도 넘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귓속말로 여쭈었습니다. 전하, 어느 분이십니까? 왕도 몰랐습니다. 서찰에는 이름과 장소뿐 생김새는 한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헌 삿갓을 눌러 쓴 노인 하나가 느릿느릿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행인이 엽전 하나를 던지자 노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중얼거렸습니다. 저 생선 장수 사흘 안에 장사를 접겠구먼. 행인이 피식 웃고 지나쳤습니다.
왕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삿갓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저작거리를 가득 채운 소음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고요했습니다. 왕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왕이 조심스레 노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내관 복장이었으나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 과인인 줄 아시오? 노인은 대답 대신 사발을 거두었습니다. 모르오. 그뿐이요. 왕은 그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행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관이 왜 거지 앞에 꿇었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왕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방문에서 왕은 따뜻한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노인은 밥상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방문에서 왕은 손수 지은 글 한 편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글을 받아 펼쳐보고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못하오. 왕은 그 말에 오히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 날 밤, 오달수의 오두막 앞에 낯선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모른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끝이 향한 곳은 오달수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오달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달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자객셋이 칼을 겨누었습니다.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판술 영감이 보낸 것이요? 자객들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이 흔들렸습니다. 오달수가 한 발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 영감한테 전하시오. 달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자객 하나가 먼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셋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골목 너머에서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호위 무관의 손을 뿌리치고 직접 나서려 했으나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굳어서서 오달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헌 도포 자락이 밤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저 노인이 빈손으로 자객을 물린 것인지 아니면 저 이름 하나가 자객을 물린 것인지 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달수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거적을 덮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묻어두고 살아온 15년. 그런데 왕이 왔습니다. 스승의 유서를 들고 오달수는 손바닥을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송금 사이에 오래된 흉터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불길 속에서 혼자 살아나온 자의 흉터였습니다. 그뿐이요. 아무도 없는 오두막에서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왕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호의도 없이 내관 복장 하나로 저작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오달수는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기울었습니다. 오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데 계시오. 여기 돌바닥이요.
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오달수는 일어섰습니다. 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소.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는 이기고 싶으신 것이요? 아니면 이기는 척 하고 싶으신 것이요?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오달수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따라오시오. 저작거리 노을 속으로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 조판술의 사랑채에 불이 켜졌습니다. 신복 하나가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전하와 그자가 함께 걸어나갔다 하옵니다. 조판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15년 전 그 계책이 그를 죽이지 못했구나. 신복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조판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창밖으로 달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한편 오달수의 오두막에서 왕과 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 하나가 사이에 놓였습니다. 오달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판수를 어찌할 생각이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쫓아내고 싶소. 오달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방법이요. 전하는 1000명 중 1명의 방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만 명이 납득하는 방법을 원하십니까? 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소. 오달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왕이 멈추었습니다. 다치지 마시오. 그뿐이었습니다. 왕은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서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왕이 왔습니다. 오달수의 오두막 앞에는 빈 사발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안을 들여다보니 오달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거적 위에 앉아 저작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들어서자 오달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종로 서쪽 골목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왕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찌 아시오? 오달수가 처음으로 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저작거리는 제 귀요, 제 눈이요. 왕은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삼켰습니다. 밖에서 첫 딸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왕은 매일 새벽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달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생선 장수의 흥정을 하루 종일 지켜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쌀값이 오른 까닭을 발품 팔아 직접 찾아오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저 빈 사발을 들고 종로 아래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왕이 투덜거렸습니다. 이것이 책략과 무슨 상관이요? 오달수가 답했습니다. 백성의 배가 고픈지 부른지를 모르는 자가 세운 계책은 사상 누각이요. 그뿐이요. 왕은 그 뒤로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은 오달수에게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조판술이 쥐고 있는 2조의 인사권 어찌 빼앗을 수 있겠소? 오달수는 한참을 말없이 저작거리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조판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권세요. 오달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체면이요. 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달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권세는 빼앗으면 적이 되지만 체면을 건드리면 스스로 무너지요. 왕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오달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바로 그 무렵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매일 새벽 궁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조판술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승정원 도승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차를 권하는 척 앉혀놓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전하의 기색이 어떠하시던가? 도승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판술의 물음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대답하면 올가미가 되고 대답하지 않으면 의심을 샀습니다. 도승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없으신 듯 하옵니다. 조판술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판술은 그날 저녁 신복 이방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저작거리 종로 아래를 샅샅이 뒤져라. 오달수라는 자를 찾아내면 즉시 보고하되 절대 건드리지는 마라. 이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하시면 조판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잔은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 사람이요. 소리가 나면 전하 귀에 들어가고 전하 귀에 들어가면 내가 불리해지요. 이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판술이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단 전하와 그자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라. 의심이라는 씨앗 하나면 좋카오. 사흘 뒤였습니다. 왕이 오달수를 찾아갔을 때 오두막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오달수가 그것을 집어들어 열어보더니 왕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장부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15년 전 날짜와 함께 쌀 500석, 받는 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는 이의 이름은 오달수였습니다. 왕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오달수는 그 종이를 빼앗듯 도로 가져가 접었습니다. 누군가 흘려놓은 것이요.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장부 한쪽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달수의 이름 아래 적힌 쌀 500석 그것이 뇌물이라면 오달수는 15년 전 누군가에게 팔린 사람이 됩니다. 왕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호위 무관이 눈치를 살피며 따라 걸었습니다. 왕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저 노인을 믿을 수 있는가? 스승이 남긴 이름이라 하여 무턱대고 따른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백성의 배가 고픈지 부른지를 모르는 자가 세운 계책은 사상누각이요. 왕은 멈추었습니다. 이튿날 왕은 오달수에게 그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 쌀 500석 받은 것이요? 오달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받았소.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달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쌀로 함경도 수해민 300명이 겨울을 났소. 장부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은 누군가 그것을 죄로 만들기 위함이었소. 그뿐이요. 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달수의 눈에는 변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판술의 사랑채에 이방이 돌아왔습니다. 전하께서 그자를 여전히 믿고 있는 듯 하옵니다. 조판술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는 서랍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헌부 대사원에게 전하여라. 이방이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옵니까? 조판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달수가 15년 전 영모에 가담했다는 고발장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방의 손이 굳었습니다. 조판술은 이미 다음 찻잔을 들었습니다. 사흘 뒤 사헌부의 금부도사 셋이 저작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오달수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오달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금부도사가 포박령을 읽었습니다. 영모 가담 혐의였습니다. 주변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제까지 돌멩이를 던지던 아이들도 멈추었습니다. 오달수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박줄이 그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이 저작거리 하늘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궁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는 순간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명했느냐? 내관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헌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옵니다. 왕이 이를 물었습니다. 고발장이란 누구든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헌부가 그것을 사흘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누군가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왕은 어의를 벗어 던지듯 내관에게 넘기고 편전을 나섰습니다. 호위 무관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조판술과 마주쳤습니다. 조판술이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전하, 어디를 가시옵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의금부 문 앞에 왕이 도착했을 때 오달수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왕이 문을 열라 명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법도에 따라 신문이 시작되면 어느 분도 접견이 어렵사옵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인도? 도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공하오나 그러하옵니다. 왕은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법도였습니다. 오달수를 지키려 왔으나 왕 자신이 만든 법도가 왕을 막아섰습니다. 왕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전 안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저녁 수라를 드렸으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제대감, 이 상황을 어찌하라 하셨겠소? 죽은 스승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교지였습니다. 오달수의 신문을 사흘 유예하는 교지. 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방패였습니다. 왕은 그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면서도 봉인을 찍었습니다. 한편 의금부 안오달수는 차가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장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15년 전 쌀 500석을 받은 것이 사실이요? 오달수가 답했습니다. 사실이요. 신문관의 붓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모를 꾀한 자에게 받은 것이요? 오달수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쌀의 출처는 영모와 무관하오. 신문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자가 있소? 오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왕이 엮이게 되었습니다. 오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금부 담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초가 지붕에 불씨가 튀어 삽시간에 번진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안이 소란스러워지는 사이 누군가 오달수의 방문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오달수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이요. 버티시오. 이준혁?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신하에게도 내관에게도 쓰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오달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손바닥으로 꼭 쥐었습니다. 사흘의 유예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그 시간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편전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승 영제 대감의 유품괴를 통째로 꺼냈습니다. 15년 전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밤새 촛불이 세자루 탔습니다. 수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지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왕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먹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펼쳐진 기록 위에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조판술. 15년 전 그 자리에도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 안오달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함경도 수혜민에게 쌀을 보낸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 쌀의 출처가 영모 자금으로 둔갑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름 하나를 지키려다 다른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손바닥에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지켜야 할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조판수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단둘이었습니다. 조판술이 들어서며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달수의 고발장을 누가 사헌부에 넣었는지 아시오? 조판술이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알지 못하옵니다. 왕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15년 전 함경도 진율 기록을 보았소. 그 쌀의 출처가 호조의 비자금이었소. 조판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시 호조 판서가 누구였는지도 보았소.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조판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조판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가 소매 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도 한 가지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서찰 안에는 오달수가 의금부에 있는 동안 왕이 보낸 친필 쪽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요. 버티시오. 이준혁? 조판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영모 혐의자와 내통하셨다는 증거이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판술이 허리를 굽히며 덧붙였습니다. 소신은 이것을 덮어두고 싶사옵니다. 전하께서만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왕은 그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판수를 물리고 편전에 홀로 앉았습니다. 오달수를 지키려 보낸 쪽지 하나가 이제 왕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오달수를 포기하면 조판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달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권자를 지키는 왕과 사람을 지키는 왕은 다르다. 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라상 위의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 채로 왕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의금부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교지를 가져온 왕 앞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달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달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을 보자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왕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앉아 계시오. 그리고 왕이 먼저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달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쪽지가 조판술 손에 들어갔소. 오달수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과인이 실수했소. 당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소. 그래도 과인은 당신 편이요. 오달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먼저 바닥에 앉는 것을 본 순간 뭔가 단단하던 것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바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달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쪽지는 제가 자초한 것이요. 전하 탓이 아니요.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이 생각 없이 이름을 썼소. 오달수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못하더니 생각도 고르지 못하시오. 왕도 웃었습니다. 싸늘한 의금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달수가 표정을 고쳤습니다. 이제 계책을 말씀드리겠소. 왕이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조판술이 체면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체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드려야 하오. 왕이 물었습니다. 어떤 자리요? 오달수가 답했습니다. 경연이요. 조판술이 가장 자신하는 자리.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판술은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오달수가 말했습니다. 소신이 질문을 드리겠소. 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경연에서 조판술에게 던지시면 돼요. 사흘 뒤 경연이 열렸습니다. 왕의 요청으로 급하게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조판술을 포함한 당상관 12명이 도열했습니다. 왕이 오달수에게 들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함경도 수에 당시 진율미 500석의 출처를 아는 자가 있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판술이 여유롭게 나섰습니다. 소신이 아뢰겠나이다. 그것은 민간 의원이었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의원을 취합한 기관이 어디였소? 조판술이 대답했습니다. 호조이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당시 호조판서는 누구였소?
조판술에 붙잡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조판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신이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줄었습니다. 왕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달수에게 전달된 쌀의 출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영감이겠소? 조판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호조판서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쌀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는 실무 관리가 처리한 일이옵니다. 능숙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왕은 알았습니다. 오달수의 계책이 여기서 막혔습니다. 조판술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경연이 끝난 뒤 조판술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헌부에 추가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달수가 왕과 내통하여 영모를 도모한다는 추가 고발이었습니다. 증거로는 왕의 친필 쪽지가 첨부되었습니다. 왕이 보고를 받은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사헌부에서 탄핵상소를 준비 중이라 하옵니다.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탄핵이었습니다. 오달수를 지키려다 왕 자신이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오달수의 계책이 역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금부 안오달수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왕이 보낸 내관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전가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여쭈라 하셨습니다. 오달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15년 전과 지금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계책이 막히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던 순간, 그때 오달수가 선택한 것은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오달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하께 전하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오달수는 그날부터 머릿속을 뒤집었습니다. 계책이 막혔을 때는 계책으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차가운 마루에 앉아 15년 동안 저작거리에서 들은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조판술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느 기방을 드나드는지, 어느 상단에서 뒷돈을 받는지, 거지의 귀는 어떤 첩자의 귀보다 넓었습니다. 행인들은 거지 앞에서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달수는 그 말들을 15년 동안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오달수는 내관을 통해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저작거리 종로 아래에서 매일 앉아있던 거지 셋에게 내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한 그릇씩 주시오. 이름은 묻지 마시오. 왕이 영문을 몰라 내관에게 되물었습니다. 밥이라니? 내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로 아래 거지 셋 앞에 밥상이 놓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거지들이 밥을 먹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 안에 조판술이 2달 전 은밀히 주고받은 대화 한 토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의금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달수가 물었습니다. 거지들이 무슨 말을 했소? 왕이 전했습니다. 2달 전 조판술의 신복이 북촌 어느 가옥에서 전라도 곡물 상단 주인과 미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곡물 가격을 조작해
차익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소. 오달수가 처음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뿐이요. 이제 됐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했습니다. 발소리는 의금부 포졸들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 추가 신문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달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왕이 멈추었습니다. 들키면 내통 증거가 더 쌓이요. 저 뒤 벽 쪽으로 붙으시오. 왕이 오달수의 말대로 벽 쪽에 몸을 붙였습니다. 포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달수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왕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달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내일 새벽 북촌 골목으로 거지 하나를 보내시오. 이름은 막쇠요. 이튿날 새벽 북촌 골목에 내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갈아입은 내관이 두리번거리자 골목 그늘에서 노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탁한 거지였습니다. 막쇠였습니다. 내관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막쇠가 쪽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척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관이 귓속말로 읽어주었습니다. 막쇠가 쪽지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달수 어른이 부탁하셨으면 뭐든 하지요.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조판술의 신복 이방이었습니다. 신복의 보고를 들은 조판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막쇠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막쇠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판술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저작거리 종로 아래에서 장사치 하나가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조판술이 전라도 곡물 상단과 가격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 듣더니 곧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종루의 종소리처럼 저작거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조판술의 신복이 달려왔습니다. 영감, 큰일 났습니다. 조판술이 가마를 타고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여유 있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느냐?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막쇠가 나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조판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막쇠의 손에는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달 전 북촌 가옥에서 영감의 신복과 상단 주인이 나눈 대화를 들었고 이 문서는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이옵니다. 조판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조판술이 막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허위 문서를 유포한 자이니라.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선을 팔고 떡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을 벌려 포졸을 막아섰습니다. 노파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동네 쌀값이 왜 올랐는지 이제 알겠소이다. 조판술이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달수가 15년 동안 준비한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궁궐 안에서는 사헌부 대사원이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조판술 영감에 대한 추가 고발이 접수되었사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았소. 대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사헌부는 법도대로 처리하시오. 오달수에 대한 탄핵상소는 근거가 없소. 대사원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인이 틀렸소? 대사원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왕이 일어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오달수가 15년을 버텼습니다. 의금부 문이 열렸습니다. 오달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헌 도포 그대로였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오달수가 천천히 걸어가 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못하셔서 고생 많으셨소. 왕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웃었습니다. 저작거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헌 도포 자락이 다시 나부꼈습니다. 한편 저작거리에서는 조판술이 가마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여전히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헌부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조판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공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곡물 가격 조작 혐의로 조판술의 신복 이방을 우선 구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판술이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판술이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들이 모두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판술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전 앞에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들어서자 조판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을 먼저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멈추었습니다. 조판술이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과하였습니다. 왕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일어나시오. 과인은 영감을 적으로 만들 생각이 없소. 다만 앞으로는 백성의 쌀값에 손대지 마시오. 조판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왕은 오달수를 불렀습니다. 편전이 아니었습니다. 후원 한켠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왕이 술 한 잔을 따라 오달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달수가 받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막쇠를 쓸 생각이었소? 오달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저작거리에 처음 내려오던 날부터 소인은 언젠가 이 정보들이 쓰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소. 왕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속죄하려 내려간 자리에서 오달수는 쉬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올 것을 위해 왕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궁으로 들어오시오. 과인 곁에 있어 주시오. 오달수가 잠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궁 안에 있으면 전하의 계책이 소인의 계책이 됩니다. 그러나 소인이 저작거리에 있으면 전하의 계책이 백성의 뜻이 됩니다. 왕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달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소인은 거기 있는 것이 더 쓸모 있소. 왕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정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틀렸소? 오달수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요. 그날 밤 오달수는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두막 앞에 빈 사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가 거적을 폈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정자에서 왕이 술잔을 건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달수만 알았습니다. 왕은 애써 숨겼지만 오달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달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 자라는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오두막 문 아래로 또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딱 2글자였습니다. 잘 자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작거리 종로 아래는 여전했습니다. 생선 장수 목청이 하늘을 찌르고 떡 파는 안악의 손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헌 삿갓을 눌러 쓴 노인 하나가 빈 사발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행인들이 더 이상 코를 막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나치다 슬쩍 엽전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달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궁궐 안편전에서는 왕이 상소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소를 읽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판술의 상소가 12장에서 5장으로 줄었습니다.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이 절반이었습니다. 호조의 곡물 장부가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쌀값이 2달 만에 안정되었습니다. 왕은 붓을 들어 결제를 내렸습니다. 한자 한자 고르게 썼습니다. 내관이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글씨가 전보다 고르셔졌습니다. 왕이 붓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이 있소?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달수의 오두막 앞에 어느 날 아침 쌀 한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달수가 가마를 들여다보더니 옆집 호러미에게 넘겼습니다. 애들 많으니 쓰시오. 호러미가 눈이 휘둥그레져 연신 절을 했습니다. 오달수는 손을 내저으며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쌀 한 가마가 와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이번엔 종로 아래 거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도 가마가 왔습니다. 오달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도 참 고르지 못하오. 쌀 가마는 그 뒤로도 매해 가을이면 어김없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왕은 그의 처음으로 백성 구율령을 직접 기한했습니다. 신하들이 검토하겠다 나섰지만 왕이 말했습니다. 이미 검토한 사람이 있소. 신하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가 검토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구율령은 사흘 만에 8도로 내려갔습니다. 함경도에 쌀이 닿은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15년 전 오달수가 쌀을 보냈던 그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원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성은이 망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그 장계를 읽고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밤 오달수는 오두막 안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15년 전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무언가가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온기가 모였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등을 펴고 누웠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저작거리에 새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종로 아래에 젊은 선비 하나가 앉아 오달수 옆에서 저작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왔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왔습니다. 일흘째 되던 날 오달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뭘 보고 싶소?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저작거리가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달수가 고개를 돌려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삿갓 아래 눈이 아니라 입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실눈처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선비가 누구의 명으로 온 것인지 오달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못하던 왕이 이제는 사람을 고르게 보내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달수는 그날부터 선비와 나란히 앉아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선값이 왜 오르는지, 쌀 상인이 왜 장사를 접었는지, 어느 골목 아이들이 왜 밥을 굽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달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오달수는 여전히 종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삿갓은 더 낡아졌고 도포는 기워진 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쌀 가마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오달수가 가마를 들어 나르려는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막새가 달려와 대신 들었습니다. 오달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막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수 어른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두 사람이 쌀가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작거리 바람이 낙엽을 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왕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왕이 되었고 그것을 몰랐던 신하들은 하나둘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달수는 끝내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작거리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종로 아래 그 자리 빈 사발 하나, 삿갓 아래 형형한 눈빛, 그리고 말이 없어도 들리던 것들을. 어쩌면 이것은 오달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면 당신 곁에도 한 명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겨울 저작거리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하나가 오달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눈빛이 영락없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